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는 부동산 경매 중에서도 이제 지분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지분 경매라는 게 있는데 저하고 이번 주에 제가 저는 지난주에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저희 또 같이 공부하는 회원 수강생분이 지분 공매로 또 낙찰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분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지분이 어떤 거구나, 그리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뭐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저 무슨 말이야,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고 직접 투자도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낙찰을 받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왜 그거를 투자를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사례를 가지고 지분 경매라는 것이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그런 얘기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김동등님,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는 제가 좀 편집을 해서 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회사에서 보시다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또 올려드려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물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낙찰받았던 물건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 의정부로 갈게요.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자, 2023 타경 77135라는 그런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땡땡 번지라고 해요. 지금 여기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고, 자, 토지 면적이 42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76평입니다. 자, 이거는 전체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그런데 이 물건은 전체가 경매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전체 중에 일부, 즉 지분으로 매각이 되는 그런 물건인 거죠. 그래서 토지 기준으로 전체 42평인데 9.34평, 건물 면적 기준으로는 76평인데 15평. 그러니까 지분 비율로 따지면 약 9분의 2가 되는 거죠. 9분의 2가 나와서 매각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각 물건 해서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요, 전체 감정가가 아니라 이 지분에 대한 감정가가 전체 7,096만 3,610원이 나왔죠. 이게 토지와 건물을 합친 금액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저가라는 게 있죠. 한번 유찰이 돼서 30% 저감이 됐어요. 그래서 70% 금액인 4,967만 5천원에 언제요? 2024년 2월 27일 날 매각길이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요 금액 이상으로 입찰자가 나오면 낙찰이 되는 거고, 만약 이 금액에 입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찰이 되겠죠. 네, 유찰이 되면 그 다음번에 49%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낙찰이 됐어요. 누가? 네, 제가 받은 거죠. 제가. 입찰자 수를 보니까 단 한 명입니다. 요거를 단독 낙찰이라고 하죠. 단독 1인 단독 낙찰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단 1원이라도, 그러니까 최저가 이상의 금액을 써야 돼요. 요거보다 1원이라도 싸게 쓰면 무효가 되겠죠. 제가 최저가가 4,967만 5천원인데 4,970만 원을 썼습니다. 네. 썼어요. 최저가 기준보다 약 얼마예요? 25,000원은 더 썼다. 왜 이렇게 썼을까? 일단 이 물건에는 입찰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고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최저가보다 조금 더 올려서 70만 원에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물건에는 왜 사람이 안 들어올 거라 생각했을까?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물건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현장 사진. 이 사진은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이런 사진이 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딱 봐도 주택이죠? 여기 앞에 담장이 있고 여기 철문이 있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택이 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집 앞에 뒷면.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문 열고 들어가셨나봐요. 안에 이렇게 여기 문이 있고요, 출입문이 있고, 주변으로 짐들이 있죠. 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 계단 앞에도 화분들이 막 놓여져 있네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죠? 살고 있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일단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바로 가면은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최대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부족한 게 있을 때 임장을 가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 집은, 이 주택은 구조가, 자, 지하실이 있고요.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부상,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하실을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창고도 있고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보일러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방이 총 3개로 되어 있네요. 3개 현관문이 있고, 그 다음에 1층도 보니까요 방이 3개고 주방 거실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이거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면 그 위층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실 1개층, 그 다음에 1층 이렇게 해서 2개층이 되어 있는 그런 단독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적도를 보시니까 이 노란색이 이 도로고요. 이 도로를 앞에 두고 이렇게 토지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위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건물이 놓여진 그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 그래서 아까 사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쯤에 출입구가 있겠죠. 아까 철문. 이 정도의 철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치도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 지도를 볼게요. 대충 어디쯤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하철 1호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녹양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녹양역을 잘 모르실 텐데, 녹양역 바로 앞에 가능역이 있고요. 의정부에. 그 바로 앞에 의정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의정부역. 의정부에서 가장 큰 역이 되겠죠. 이 역에 어떤 이슈가 있죠. 이슈. 예, GTX가 들어오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GTX-C가 들어오겠죠. 확정이죠. 물론 시간은 걸릴 거예요. 어쨌든 1호선 지하철 전철역이 의정부역에서 하나, 두 번째 그 녹양역이라는 데가 있고, 녹양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550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아마 걸어서 녹양역까지 가면요 한 7, 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역세권이라고 할 만하겠죠? 역세권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역세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은 여기가 한 요 정도 사이가 되어 있고, 앞쪽과 뒤쪽에는 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큰 여기 이제 그 운동장, 종합 운동장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의정부 법원, 검찰청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경매를 많이 하러 가죠. 입찰하러 가죠. 네, 그런 위치에 있고, 주변으로는 그냥 주거 단지고요. 아파트, 빌라 등이 있고, 그냥 뭐 크게 뭐 특색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곳이다. 대체로 오래전부터 사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지목을 많이 따지는데, 여긴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은 지분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서 나왔을까? 전체가 하나로 나오지 않고 왜 9분의 2 지분만 일부만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서 확인할까요? 예, 그건 등기사항 증명화, 등기부 등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자, 지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요 갑구를 보시면 됩니다. 갑구. 여기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요 갑구를 보시면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서 2019년 4월 26일 날 상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공유자가 자, 이땡님 한 분, 정땡땡님 한 분, 정땡땡, 정땡땡, 이렇게 4명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그 전에 요 상속 전에 소유자는 누구예요? 자, 소유권 보존 당시에 정땡땡님이 여기 소유자였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1981년도죠. 상당히 오래됐죠? 40년이 넘었다. 요 분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9년 4월 26일자로 상속이 됐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셔서 그분의 친족, 가족,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이렇게 분할이 돼서 지분으로 소유를 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 물건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돌아가셔서 이렇게 재산이 상속되는 거는 매우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 상속자들 중에 한 분의 어떤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 분에 대한 지분만 경매로 매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거를 제가 낙찰받은 거였고요. 자, 이런 걸 좀 편하게 보시려면 맨 하단에 보면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라는 요약본이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좀 더 편하게, 확실하게, 좀 간결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소유 지분 현황 갑구라고 해서 소유자가 총 3명이 있네요. 아까 봤을 때는 4명이었는데 한 분의 지분이 또 한 명한테, 다른 공유자한테 넘어가서 현재는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3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최종 지분이 이렇게 비율이 달라요. 9분의 5,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경매로 나온 분은 누구냐? 정땡삼님의 요 9분의 2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받았고요. 자, 이거를 그러면 왜 받았을까? 왜 받았을까? 왜 받았을까요? 이런 사연 있는 물건을 제가 왜 입찰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을까?
좀 복잡하죠?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좀 복잡하고 막 뭐 지분 상속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괜히 복잡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런 복잡한 것들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사진상으로 보셨지만 이게 뭐 아파트나 이런 거였으면은 경쟁이 좀 더 치열했겠지만은 주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뭐 서울의 뭐 역세권에 뭐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도가 떨어진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는 게 이 물건의 인기가 없는 물건, 인기가 없는 이유. 자, 지분이라는 어떤 생소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 현황에 여기에 집이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다. 자, 우리가 주택을 투자할 때 가장 주택 경매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명도잖아요. 누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땡님은 공유자예요. 공유자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밑에 보면 김땡땡님이 여기에 지금 보증금 3천만 원에 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권리 신고를.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얼마에 계약을 했고요. 언제 전입 신고를 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 배당 주세요. 라고 배당 신고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금에 대해서도 내가 이걸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첫 번째, 이 지분이라는 어떤 특수성. 두 번째,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좋죠. 아무나 쉽게 못하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기다려도 되는 건데 한 번 더 기다리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49%까지 떨어지니까 절반으로.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 번 더 기다리면 낙찰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두 번, 3회차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더 싸지니까 절반 가격이 돼버리니까 저와 같은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눈에 띌 가능성이 높겠죠.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면 제가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회차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물건의 가치 판단을 해야겠죠. 이 물건이 실제로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면 5천만 원에 사도 2천만 원의 갭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물건이 실제로는 5천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물건의 가치, 이 물건의 시세.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이 물건에 입찰할 수가 없고, 그걸 파악하지 않고 입찰했다가는, 낙찰 받았다가는 수익은커녕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수익은커녕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파악할까요? 자, 그거는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건 현장에 가서 이 물건지 근처에 부동산이 많이 있겠죠? 여기도 부동산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10개 넘을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가서 이러한 주택에 대한 시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가장 단순하겠죠. 네. 자, 근데 현장에 가기 전에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라고 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근처에 빌라가,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촌이니까 거래 사례를 한번 볼 수 있겠죠. 거래 사례. 아파트 말고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그동안의 거래 사례, 그걸 보면 어때요? 얼마에 매각이 됐구나, 얼마에 거래가 되는구나, 이런 게 나오겠죠. 한두 개 보면 안 나오겠지만 여러 개를 보고 평균치를 내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평당 얼마냐. 자, 보통 이런 물건은요, 지금 81년도에 이쪽에 준공을 받으셨으니까 무려 40년이 넘었잖아요.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의 가치는 이미 감가상각이 다 됐다. 따라서 뭐의 가치만 있다? 토지의 가치만 있다. 토지가 몇 평이죠? 42평이잖아요 42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가치만 판단하면 되겠죠. 판단해서 제가 낙찰받고자 하는 이 토지의 면적이 몇이죠? 9.3평이니까 요 9.3평에 대한 가치를 가늠해보면 되겠다는 거죠. 그거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 평균치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시장에 나온 그 물건들의 평당 가격이 얼마냐, 이 토지에 대한 평당 가격이 얼마냐, 그거과 현재 나온 매물과 현재까지 거래된 실거래가의 그 평균치를 구해보면 대략적으로 이 지역의 토지 가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겠죠.
그 기준이 안 쓰게 되면 이 물건 접근 자체가 안 되고요. 입찰해서도 안 되고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를 써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쪽 지역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 한 평당의 가치가 900에서 1000만 원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최하 900 이상, 평균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으로 제가 조사가 되었었어요.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1000만 원 이하는 좀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주거 2종 일반에 역세권 위치에 있는 토지가 아무리 싸도 막 4, 500 하지 않아요, 절대. 예. 농지도 그냥 일반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뭐 400, 500 막 이러고요.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땅값이 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판단하건대 최하 900에서 1000만 원 간다라는 게 제가 조사한 그런 결과값이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얼마입니까? 자, 900만 원 잡자고요. 그럼 900만 원. 900만 원으로 잡자. 평당. 여기 몇 평이죠? 자, 평당 900만 원. 토지가 몇 평이냐? 자, 9.34평이죠. 곱하기 9.34평 하면 얼마예요? 8,400이 나오네요. 8,400이 나온다. 감정가보다도 높네. 감정가보다도 높네. 오히려. 어쨌든 감정가는 정확한 이 물건의 시세를 구분 짓는 값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감정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평당 900이고요. 여기에 지금 토지 면적이 9.34평이니까 대략 8천만 원 이상은 나오겠다. 그런데 이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쓰면 안 되겠죠. 왜? 이 물건은 온전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풀어야 될 게 많잖아요, 지금. 자, 일단 공유 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명도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선순위 임차인도 있다라는 거. 그쵸? 선순위 임차인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또 뭐 누가 있대 자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허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싸게 받아야겠죠. 싸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시세를 기준으로 좀 적당한 금액으로 공유자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죠. 결국은 이 물건을 사줄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로 공유자가 되겠죠. 왜? 공유자는 가족이었잖아요. 아까 가족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이 집에 더 필요하시겠죠. 더 애착이 있으시겠죠.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저렴하게. 절대 비싸게 매각을 하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 저렴하게 드려야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더 저렴하게 낙찰 받아야 된다. 더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상대방한테 저렴하게 제안을 해야 그게 협의가 되고 대화가 되겠죠. 조율이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엉뚱한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택도 없다 그러죠.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받아서 좀 덜 저렴하게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5천만 원에 받으면 그래도 못해도 2, 3천만 원의 그런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은 5천만 원에만 받아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유찰되는 걸 기다리지 않고 2차 매각 4,900만 원대에서 입찰을 들어간 거고 단독으로 낙찰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더 유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또 공유자들도 심지어 한 번 더 유찰되면 내가 공유자 우선매수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요. 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내 걸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 좀 한 발짝 빠르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조사가 됐다라고 하면 이 금액 쓰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내가 시세 파악이 정확하게 됐고 이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정확하게 됐다면 내가 얼마를 쓸지에 대한 거는 내 스스로가 잘 아는 거고 그 금액에 받았을 때 얼마 정도의 어떤 차익,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지가 나온다면 그 금액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죠. 예. 받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언제? 3월 5일 날. 일주일 낙찰받고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자, 그러면 낙찰 받았어. 오케이, 좋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이 물건지에 가서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해서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 여기에는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땡님, 이분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이분은 누구예요? 이 채무자의 어머니예요.
채무자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이 채무자의 어머니를 만나면 대략적으로 내용 파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죠. 가면서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라도 돌아가셨으면은 이게 좀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거기 1층에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상으로는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요 여기 보시면은 가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지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1층으로 되어 있어요. 현황하고 그 공부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기 위에 거의 2층에 위치되어 있는 게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하가 없다.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고 좀 아드님이나 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아래에 사는 분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고 대화를 해서 이제 단서를 확인했죠. 할머니 살아 계시고, 그리고 이 채무자 겸 소유자 아드님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아드님과 통화가 됐고, 아래층에는 그 또 다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다. 셋째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공유자가 2명이나 여기 거주하고 있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요거 낙찰받기 전에 현장 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자, 공유자잖아요. 공유자가 살고 있는데 낙찰받기 전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다닌다? 그럼 공유자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겠죠. 언제 이게 진행되고 지금 경매가 곧 진행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면 안 좋아요. 특히나 지분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제가 낙찰받더라도 그 공유자가 다시 가져갑니다. 강력한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괜히 가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고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갔고, 이 아드님하고 통화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엊그저께 의정부에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좀 대화를 나눴죠. 대화를 나눠가지고 이분들이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집이 필요하다. 매각할 의사는 없다. 라는 게 그분의 이제 말씀이었고, 그러면 제가 2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2가지 안을 제시했으니 요거를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해달라. 2가지 안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결정을 해서 달라라고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부분들은 우리 그 회원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계획, 공유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시도했고 그게 이제 대화가 되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잘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분들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물건은 조금 빠르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2번째 플랜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추후에 또 한번 말씀드려보고, 아직은 진행 중인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들까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